윤하리는 런던 히드로 공항의 퍼스트클래스 라운지에서 마지막 이메일을 닫았다. 창밖 활주로 위로 빗방울이 흩날렸다. 유리창을 타고 내리는 물줄기가 불빛에 부서져 흐릿하게 번졌다. 피로가 얼굴 곳곳에 배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단단했다. 비서 민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류를 건넸다. 대표님, 부산지사 설립 관련 계약서 원본입니다. 이걸로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제 남은 건 내가 직접 가는 것뿐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밑에는 오랜 결심이 숨겨져 있었다. 검은색 맞춤 슈트가 그녀의 몸에 완벽히 맞았다. 목선 아래로 흘러내린 진주빛 브로치는 루메나테크의 상징이었다.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읽어내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끌어올린 여자의 표식. 라운지 창가에 앉은 하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멀리서 안내방송이 들려왔다. 대한항공 구비함 2편, 서울 김해공항행 탑승이 곧 시작됩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출장도, 확장 전략의 일부도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 전체를 걸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공항 복도를 걸으며 하리는 지난 30년의 기억을 떠올렸다. 영국 남부의 입양시설, 낡은 회색 건물, 그리고 자신을 선물 받은 아이라 부르던 양어머니 엘리자. 처음엔 친절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말 속엔 언제나 값이 매겨진 뉘앙스가 숨어 있었다. 10살 무렵 하리는 처음으로 데이터라는 단어를 배웠다. 학교에서 받은 작은 노트북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감정은 패턴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눈물, 분노, 공포, 모든 건 입력값이었다. 그녀는 마음을 지우는 방법을 배웠고 대신 숫자를 남겼다. 하지만 그날 밤만은 기억에서 지울 수 없었다. 거실 바닥에 깨진 잔이 흩어져 있었고 엘리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너 같은 동양 아이를 데려온 게 실수였어. 그녀는 옷장 안에 갇혔고 어둠 속에서 자신에게 되뇌었다. 나는 약하지 않아. 언젠가 이곳을 떠날 거야. 그녀는 떠났다. 장학금을 받아 캠브리지로, 그리고 다시 런던으로. 24살의 나이에 세계적 AI 기업 루메나테크를 창립했다. 그녀의 이름은 곧 철의 CEO로 불렸다. 감정을 잃은 천재, 계산으로만 움직이는 인간, 그것이 윤하린이었다. 그러나 모든 데이터에도 예외값은 존재한다. 그 예외가 바로 박선영이었다. 노트북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이 켜졌다. 부산 변두리의 낡은 분식집 앞에서 미소 짓는 여인의 모습, 그녀의 생모였다. 3년 전부터 비밀리에 시작된 조사 끝에 얻은 단 한 장의 증거. 이름도 바꾸고 삶도 바꿨지만 그 눈빛만은 할인과 닮아 있었다. 사진을 바라보는 동안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박선영, 당신이 나를 버린 이유가 이제 궁금해요. 비행기 탑승을 알리는 방송이 울렸다. 하리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들어 올렸다. 히드로의 공기는 습하고 차가웠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길에 그녀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계산을 했다. 30년, 그 시간 동안 세계가 변했고 기술이 인간을 넘어섰다.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코드처럼 남아 있었다. 좌석에 앉자 승무원이 정중히 인사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하리는 미소 대신 짧은 곡의 인사로 답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엔 새벽의 비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가의 이마를 기댔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자신에게 속삭였다.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거야. 14시간 후 김해공항 도착 안내 방송이 울렸다. 하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한반도의 해안선, 그리고 흐릿한 겨울 햇살 아래 반짝이는 바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차가운 공기가 객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공항 게이트를 지나며 들리는 한국어 방송이 낯설게 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다. 미리 대기하던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다. 운전석에서 비서 민서가 내렸다. 대표님, 숙소는 해운대 근처 오피스텔로 준비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다. 좋아요. 그리고 장민호 씨, 도착했나요? 예. 지금 부산시청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낯선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겨울비가 내리는 골목, 오래된 간판, 그리고 길모퉁이에서 손난로를 파는 노파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너무도 생생했다. 하리는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다. 루메나테크, 한국 시장 진출 선언, 윤하린 대표 직접 방한 경제면 첫 기사였다. 기사 속 사진 속의 그녀는 완벽했다. 하지만 현실의 그녀는 그 기사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위장은 완벽하군. 하린이 혼잣말을 했다. 이제 남은 건 진실뿐이야.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서 일렁였다. 차 안에 울려 퍼지는 재즈 음악이 이상하게 차가웠다.
하리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민서가 눈치를 보며 말했다. 대표님, 지금은 좀 쉬셔야. 민서 씨. 하린이 눈을 들었다. 30년을 기다린 사람은 쉽게 잠들지 않아. 민서는 입을 다물었다. 차창밖. 부산의 항만이 서서히 눈에 들어왔다. 회색빛 파도 사이로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였다. 하리는 조용히 말했다. 저곳에서 모든 게 시작될지도 모르겠네요. 민서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엔 여전히 피로가 깔려 있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냉정한 의지와 슬픔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자가 해운대의 고층 빌딩들 사이를 지나자 하리는 가방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6살 무렵 어딘가의 보육원 앞에서 찍은 사진. 울고 있는 아이의 옆에 윤하린이라는 이름이 연필로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접어넣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차가 멈추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다. 대표님, 도착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들었다. 해운대의 바다가 비를 머금은 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다. 차가운 파도 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박선영, 기다려요. 이제 제가 갑니다. 해운대의 밤바다는 유리창 너머로 잿빛 파도처럼 밀려왔다. 비는 그칠 줄을 몰랐다. 윤하리는 오피스텔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아직도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도시의 불빛은 그 속에서 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민서가 준비해둔 회의 서류들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장도 넘기지 않았다. 서류 끝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 그것이 오늘의 진짜 이유였다. 봉투 속에는 장민호 탐정이라는 명함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박선영 씨의 소재 파악 완료. 직접 보고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하리는 시계를 보았다. 새벽 1시 10분. 그녀는 코트를 집어들었다. 민서 씨, 잠깐 외출할게요. 지금요, 이 시간에요. 밤이 길수록 진실은 가까워지는 법이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민서는 불안한 얼굴로 머뭇거렸다. 하지만 하린의 결심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부산시청 근처의 허름한 카페. 간판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곳에 장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의 남자. 한쪽 눈가에 주름이 지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대표님,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기다리는 걸 싫어해서요. 하리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장민호는 가죽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이게 박선영 씨의 최근 6개월 행적입니다. 그는 파일을 펼쳤다. 첫 장에는 흐릿한 사진이 붙어 있었다. 파마한 머리에 작은 체구의 여인. 손에는 무거운 채소 상자를 들고 있었다. 부산 서동시장 인근에서 선영분식이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장을 보고 밤 11시까지 문을 닫지 않습니다. 휴일은 없고 직원도 없습니다. 혼자 모든 걸 하죠. 장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남편은 최광도입니다. 그 이름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하린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최광도라면 불법 대부업자 출신입니다. 지금은 부채 중개업으로 위장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씨 명의의 가게를 담보로 8천만 원가량의 빚이 있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폭력 전과도 있죠. 여러 번 신고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항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취하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넘겼다. 사진 속의 여인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를 버무리고 있었다. 굵은 손등에 남은 상처 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장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조심스러웠다. 5년 전 박선영 씨가 신장을 한쪽 떼어냈습니다. 하린의 눈이 멈췄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남편의 도박 빚을 대신 갚기 위해서입니다. 비공식 브로커를 통해 장기 매매를 했습니다. 받은 돈은 3천만 원. 그러나 대부분 남편이 탕진했죠. 한순간 카페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만 들려왔다. 하린은 파일을 덮었다. 병원 기록은 이곳에 있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 고혈압, 빈혈. 현재는 투석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병원을 자주 빼먹는다고 하더군요. 하리는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지금 그곳으로 갑시다. 장민호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지금요, 새벽 2시입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이보다 늦을 순 없어요. 30분 후 차는 서동시장 골목 어귀에 멈췄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좁은 골목 안으로 붉은 넌사인이 희미하게 번졌다. 선영분식 낡은 간판의 글자가 빗물에 젖어 있었다. 유리문 안쪽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누군가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장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선영 씨는 새벽장 보러 나가기 전 늘 이 시간에 가게 청소를 합니다. 하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이 유리문 안쪽의 여인에게 고정되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여인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다. 허리는 구부러졌고 손목엔 붕대가 감겨 있었다. 비틀거리며 움직이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다. 그 순간 할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일었다. 복수의 불꽃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차 안에서 오래도록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비에 젖은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의 손끝이 닿을 듯 가까웠다. 민호 씨, 예, 대표님, 그녀가 나를 버렸다고 했죠. 입양 서류엔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위탁 입양이라고 돼 있습니다. 할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슬픔에 가까웠다. 경제적 사정, 세상 모든 비극이 그 말로 포장되죠. 비가 점점 거세졌다. 지붕에서 떨어진 빗물이 차창을 때리며 흘러내렸다. 할인은 손가락으로 김서린 유리를 닦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분식집 간판에 희미한 불빛을 담았다. 내일 아침 그녀를 직접 보겠어요. 직접. 말씀이십니까, 예? 내 이름은 밝히지 말고요. 손님으로 갈 겁니다. 장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절의 위파의 한 장이 찍혀 있었다. 영면 용면, 깔끔한 글씨로 적힌 이름. 박선영 씨가 매달 가는 사찰입니다. 누군가의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위패에는 영면이라는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할인은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글씨체가 이상하게 낯익었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오래된 기억의 잔상처럼.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누구를 위한 제사일까요? 비가 그치지 않았다. 골목 어귀에 가로등 불빛이 깜박이며 꺼졌다. 새벽 3시, 부산의 바다는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숨쉬고 있었다. 호텔로 돌아온 할인은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감싸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었다. 성공의 상징. 수많은 인터뷰에서 냉정한 리더로 불리던 그녀. 그러나 지금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있었다. 탁자 위에 놓인 사진 한 장. 박선영이 시장에서 양배추 상자를 드는 모습. 그녀의 어깨가 작았다. 그리고 그 손이 어쩐지 따뜻해 보였다. 당신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은 걸까? 할인은 노트북을 켰다. 모니터에 켜진 루메나테크의 로고가 푸른빛을 발했다. 그녀는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다. 프로젝트 오리진 박선영. 폴더 안에는 단 하나의 문서가 생성되었다. Day 1 Observation. 그녀는 타이핑을 시작했다. 관찰 대상 박선영, 위치 부산 서동, 시장 상태, 생계 유지, 불안정, 신체 약화, 지속적 외상 후 증후군 의심 특이사항, 장기 손실, 심리적 억압, 반복된 폭력 노출 비고, 정체불명 인물, 최광도와의 관계 추가 조사 필요. 할인은 문서를 저장하며 미소를 지었다. 루메나테크의 CEO로서. 이제 그녀는 인간의 감정을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데이터는 다르다. 그녀의 어머니였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부산의 겨울은 런던보다 더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숨어 있었다. 할인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일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이번엔 딸로서가 아니라 낯선 사람으로. 그녀는 커튼을 내렸다. 그리고 조용히 등을 기댔다. 잠시 후 빗소리가 잦아들고 새벽에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속삭였다. 할인아, 이제 괜찮니?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아래에서 잊혀졌던 한 단어가 떠올랐다. 엄마! 부산의 새벽은 여전히 눅눅했다. 밤새 내린 비가 도로 위에 얇은 막을 남기고 있었다. 유나리는 오피스텔 거실에 커튼을 젖혔다. 바람이 실내로 밀려들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탁자 위엔 아직 덜 마신 커피가 식어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장민회에서 새 메시지가 와 있었다. 대표님, 오늘 오전 8시 보고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뵙길 원합니다. 할인은 짧게 답장을 보냈다. 장소를 보내주세요. 잠시 후 위치 정보가 도착했다. 남포동 옛 세무서 건물 뒤 카페.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묶었다. 도시의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웠다. 그녀의 눈빛은 전날보다 더욱 단단했다. 카페는 오래된 벽돌 건물이 개조된 공간이었다. 문을 열자 커피와 낡은 나무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다. 구석자리에서 장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두꺼운 노트북과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대표님,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할인은 자리에 앉았다. 이미 불편한 이야기 속에 있으니 괜찮아요.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광도, 본명은 최두식.
과거 서울에서 활동하던 사채업자였습니다. 1990년대 말 진성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고리대금을 운영했죠. 그는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화면 속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보였다. 진성금융 대표 최두식, 폭력 혐의로 입건 피해자 다수. 그러나 대부분 고소 취하. 2003년 이후 그는 이름을 바꿔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박선영 씨 주변에 나타났죠.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결혼은 일종의 거래였습니다. 할인의 손가락이 멈췄다. 거래라니요? 그녀의 빚을 대신 갚는 조건이었죠. 대신 모든 재산과 서류를 그에게 넘기게 됩니다. 입양 서류도 포함됐습니까? 맞습니다. 그가 직접 서류를 입양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카페 안에 잔잔한 재즈 음악이 오히려 무겁게 들렸다. 할인은 낮게 말했다. 그렇다면 나를 보낸 건 어머니가 아니라 그 남자였군요.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 박선영 씨는 심각한 신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에게 변기 유전될까 두려워했죠. 하지만 입양을 결정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이건 1994년 진성금융 내부 회계 기록입니다. 당시 최광도가 입양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의 인생으로 돈을 벌었다는 건가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습니다. 박선영 씨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당신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랐다고 믿었죠. 할인은 고개를 숙였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녀는 손끝으로 찻잔을 밀어내며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날 팔지 않았어요. 그 남자가 우리를 팔았군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광도는 여전히 박선영 씨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누군가를 붙였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누군가요? 확실하진 않지만 당신도 이미 감시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할인은 눈썹을 찌푸렸다. 나를 그가 루메나테크 관련 기사를 본 듯합니다. 윤할인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렇다면 그도 곧 알게 되겠군요. 그의 게임이 끝나간다는 걸. 민호가 뒤따라 일어섰다. 조심하십시오. 그는 절대 가만히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움직이려는 거예요. 할인은 짧게 말했다. 그의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날 오후 할인은 민서와 함께 회사 미팅을 가장해 외출했다. 하지만 목적지는 부산국제병원이었다. 장민호가 알려준 대로 박선영은 매주 월요일 투석 치료를 위해 이 병원을 찾았다. 할인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썼다. 로비 의자에 앉아 시계를 보았다. 전고가 조금 지나자 한 여인이 느린 걸음으로 들어왔다. 박선영이었다. 그녀는 병원 직원에게 인사를 건네고 접수 창구에 서서 서류를 내밀었다. 가느다란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할인의 시선이 그 손을 따라갔다. 투석으로 인해 생긴 상처, 약에 찌든 핏줄. 그녀의 손은 세상의 무게를 모두 짊어진 듯했다. 저 손이 나를 안았을까? 할인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기억나지 않는 온기가 마음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일렁였다. 박선영은 치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섰다. 그녀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 오래된 쇼핑카트를 밀며 도로를 걸었다. 할인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민서는 뒤에서 조심스레 속삭였다. 대표님, 너무 위험합니다. 혹시 누가 보면 괜찮아요. 난 그냥 손님일 뿐이니까. 박선영은 시장 골목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뒤를 밟던 할인은 골목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멀리서 낯선 남자가 보였다. 검은 점퍼 차림,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통화 중이었다. 그의 시선이 박선영을 쫓고 있었다. 할인의 가슴이 움찔했다. 민서 씨, 저 사람 사진 찍어. 민서는 몰래 스마트폰을 들어 셔터를 눌렀다. 남자는 통화를 끝내고 재빨리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할인은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가 최광도의 심부름꾼일까요? 민서의 물음에 할인은 짧게 대답했다. 확인해 봐야겠죠. 그날 밤 장민회에서 전화가 왔다. 대표님, 오늘 낮에 시장 근처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봤어요. 검은 점퍼 차림의 남자 맞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재민, 최광도의 오른팔입니다. 그가 최근 박선영 씨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어머니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가 어젯밤에 당신 오피스텔 주변에도 나타났습니다. 할인은 눈을 가늘게 떴다. 내 집 근처에 CCTV에 포착됐습니다. 사진을 전송드리죠. 잠시 후 도착한 사진 속에는 검은 점퍼의 남자가 오피스텔 출입구 근처에 서 있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엔 무언가를 촬영 중이었다. 할인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좋아요. 장 형사님,
이제 그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무슨 계획이십니까? 그를 이용할 겁니다. 거짓 정보를 흘려서 최광도를 끌어내죠.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위험합니다. 복수는 늘 위험하죠. 할인의 눈빛이 매서웠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사냥꾼이에요. 밤이 깊어갔다. 창밖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할인은 거실 조명을 끄고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프로젝트 오리진 박선영 폴더가 열려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다. Day to the Shadow. 관찰 대상 서재민 추정 배후 최광도 목적 감시, 협박, 신체적 위협 가능성 조치 미끼 정보 투하, 루메나테크 내부 자금 아이체 루머 유포 예정. 그녀는 손가락을 멈췄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움직임이 보였다. 할인은 천천히 커튼을 걷었다. 비가 흐르는 유리창 너머 검은 우산 하나가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었다. 우산 아래에 그림자가 고개를 들었다. 잠시 눈빛이 마주쳤다. 그녀의 심장이 한순간 멎었다. 그림자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리고 빛 속으로 사라졌다. 할인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공기의 냄새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비와 함께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다. 새벽 3시 장민회에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대표님, 조심하십시오. 최광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드디어 시작이군요. 그녀는 불 꺼진 방 안에서 낮게 속삭였다. 당신이 어머니의 삶을 망가뜨렸다면 이젠 내가 당신의 세계를 무너뜨릴 차례야. 창밖에 비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심장의 박동처럼 들렸다. 복수의 기계가 천천히 작동하기 시작했다. 새벽 5시, 부산의 하늘은 여전히 무거웠다. 유나리는 오피스텔 욕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묶었다. 눈엔 거의 잠의 흔적이 없었다. 밤새 비가 내렸고 그 빗소리는 그녀의 생각을 한순간도 멈추게 하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할인이 직접 정리한 서류가 놓여 있었다. 프로젝트 오리진, Day 3 컨택트, 문서 상단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관찰은 끝났다. 이제 직접 확인할 시간이다. 그녀는 코트를 걸치고 얇은 장갑을 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냉정하게, 감정은 금지. 민서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대표님, 정말 혼자 가시겠습니까? 그래야 해요. 오늘은 일로 가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일이니까 혹시라도 할인은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다. 괜찮아요. 만약 연락이 2시간 이상 없으면 장민호 씨에게 전화하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민서는 불안한 얼굴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 문이 다시 열릴 때 세상은 전혀 달라져 있을지도 몰랐다. 서동시장의 새벽은 이미 깨어 있었다. 비에 젖은 골목엔 갓 튀긴 어묵 냄새와 김치 국물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할인은 검은 우산을 쓴 채 천천히 걸었다. 길모퉁이를 돌자 선영 분식기라는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하얀 기미 가게 유리창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 안에서 누군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한동안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문을 열었다.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가게 안에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박선영이었다. 할인은 말없이 한 발자국 들어섰다. 기름 냄새, 양파 냄새, 낡은 기름통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고 천장 형광등은 깜빡이며 쉰 소리를 냈다. 어서 오세요. 박선영은 낮고 쉰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녀의 얼굴엔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눈가에 주름, 굽은 어깨, 손끝에 갈라진 상처까지. 할인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제육덮밥 하나 주세요.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가스불이 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프라이팬 위에서 기름이 튀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다. 할인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렸고 약간 비틀거렸다. 투석 때문에 그렇겠지. 할인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 여인을 향해 증오와 연민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잠시 후 박선영이 접시를 들고 나왔다. 조금 마을 수 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엔 지침이 묻어 있었다. 할인은 젓가락을 들었다. 고기를 한 점 들어 올렸지만 입에 넣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가게 오래 하셨나요? 글쎄요. 한 20해 됐나? 박선영은 손을 닦으며 대답했다. 요즘은 경기도 어렵고 몸도 예전 같진 않아요. 가족은요? 그녀가 순간 고개를 들었다. 가족이요? 예. 같이 사시는 분이라든가. 박선영은 짧게 웃었다. 남편은 가끔 와요. 그 사람은 바쁜 사람이죠. 그 말에 담긴 냉소는 너무 희미해서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하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가게 구석으로 옮겨갔다. 그곳엔 낡은 약봉지와 병원 진료 예약표가 쌓여 있었다. 대부분의 날짜에 빨간 X표가 그어져 있었다.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박선영이 대답했다. 요즘은 병원 갈 시간도 없어요. 하루라도 가게 문 닫으면 손님들이 돌아오질 않거든요. 하리는 말을 잃었다. 이토록 평범한 대화가 왜 이렇게 가슴을 조였을까?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사장님. 오늘도 부탁드려요. 쓰레기 수거 업자였다. 박선영은 반갑게 비닐봉지를 건넸다. 어제 반찬 남은 거예요. 식사라도 하셔야죠. 남자는 연신감사 인사를 하며 나갔다. 하리는 그 광경을 지켜봤다. 자신의 딸은 버렸으면서 낯선 사람에게는 이런 따뜻함을 건네는 여인. 왜 나한텐 아니었을까? 그녀의 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박선영이 전화를 받았다. 네. 여보? 지금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은 없어요. 내일 드리면 안 될까요?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고함이 터졌다. 박선영은 손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은 그녀의 얼굴엔 피가 가셨다. 하리는 조용히 지갑을 열었다. 그리고 계산대 위에 10만 원짜리 지폐를 올려두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이렇게 많이 내시면 안 돼요. 박선영이 허둥지둥 거스름돈을 찾으려 했다. 하리는 차갑게 말했다. 30년 전에 버린 딸한테 받는 봉양이라 생각하세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공기가 멈췄다. 박선영의 손에서 지폐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뜬 차에 하린을 바라봤다. 뭐라고요? 하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대로 몸을 돌려 문 쪽으로 향했다. 잠깐만요. 박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하린은 문 앞에서 멈췄다. 그 말 그대로예요. 박선영이 앞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그녀의 몸이 휘청였다. 손이 허공을 더듬었지만 균형을 잃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어머니 하린이 본능적으로 달려가 그녀를 붙잡았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천은 너무 차가웠다. 박선영의 눈꺼풀이 떨렸다. 리나 그녀의 입술이 간신히 움직였다. 정말 너야. 하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119 불러요. 하린은 소리쳤다. 민서가 가게에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대표님 빨리 병원으로. 2시간 후 부산국제병원 응급실. 박선영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이 유리벽 너머로 보였다. 의사가 다가와 말했다. 환자분 쇼크 상태였습니다. 신장 기능이 거의 한계에 다다른 상태예요. 투석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수술은요 가능은 하지만 위험합니다.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다만 혈액형과 조직이 맞는 공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의사가 떠난 뒤 하리는 유리벽에 손을 얹었다. 박선영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링거줄이 얽혀 있었다. 민서가 조심스레 물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민서 씨, 의료 기록을 당장 확보해요. 법적으로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예, 그녀의 과거 병력, 수술 기록, 혈액형, 전부요. 민서는 그 단호한 어조의 말을 잃었다. 하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감정 따위는 사치예요. 그녀를 살려야 해요. 밤이 깊었다. 병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하린은 의자에 앉아 박선영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너무 작고 차가웠다. 왜 나를 버렸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때 나를 지키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창밖에는 비 대신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 바람이 병실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하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흘러나왔다. 어린 시절. 자신을 감싸던 손길, 희미하게 들리던 자장가. 그 기억의 주인이 지금 눈앞에 누워 있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지킬게요. 어머니,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나에게 해주지 못한 모든 걸 이젠 내가 당신에게 돌려줄 거예요. 병실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깜박였다. 그 박동 소리가 마치 그녀의 심장과 하나가 된 듯했다. 병실의 공기는 묵직했다. 산소기계의 삐 소리만이 고요를 깼다. 윤하리는 의자에 앉은 채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박선영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유리벽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겨울 아침의 햇살이 병실 안을 서서히 물들였다. 그 빛이 박선영의 얼굴에 닿자 그녀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엄마, 하린이 낮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박선영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문이 열리며 장민호가 들어왔다. 대표님.
그의 얼굴엔 밤을 새운 흔적이 역력했다. 새로운 자료를 찾았습니다. 30년 전 박선영소 씨가 일하던 봉제 공장 관련 문서입니다. 하리는 급히 일어섰다. 공장 화재 사건 말인가요? 맞습니다. 당시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내부 고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류 봉투를 꺼내 병실 옆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날의 불길이 모든 걸 바꿔 놓았습니다. 1994년 11월 28일 부산 사하구 대명방직 공장. 당시 직원 37명 중 6명이 사망,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 원인은 전기 누전으로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보험금 조작이 있었다는 내부 진술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게 당시 직원들의 서명입니다. 민호가 말했다. 그리고 여기 박선영 씨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린의 시선이 문서 위를 스쳤다. 박선영의 이름 옆에는 희미하게 남은 지장 자국이 있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건 그녀가 목격자였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선영 씨는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최광도입니다. 하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는 공장 사장의 채권자였습니다. 공장이 망하면 보험금으로 빚을 회수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화재를 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걸 봤군요. 예, 그녀는 야근 중이었습니다. 불이 번질 때 창고 쪽에서 휘발유 냄새를 맡았고 도망치는 남자의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최광도였습니다.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박선영 씨를 협박했습니다. 민호가 말을 이었다. 입 다물지 않으면 딸을 해치겠다. 그게 그가 한 말입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멎은 듯했다. 하리는 숨을 내쉬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엄마는 나를 입양 보낸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를 지키려고.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경찰에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를 키우던 미혼모였으니까요. 결국 최광도의 결혼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하리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아래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지옥 같은 선택이었겠네요. 그녀는 그 후로 3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민호가 낮게 말했다. 그 화재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그녀뿐이죠. 그때 침대 위에 박선영이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다. 산소 마스크 안에서 숨이 가쁘게 섞여 나왔다. 하린이 급히 다가갔다. 엄마, 저예요. 하린이에요. 박선영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녀의 시선이 흐릿하게 흔들렸다. 하린아. 그녀의 입술이 간신히 그 이름을 불렀다. 정말 너야. 하린은 손을 꼭 잡았다. 그래요. 이제 다 알았어요. 그날의 불. 그리고 그 사람. 박선영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미안하다. 하린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너를 지키려고? 알아요. 하린이 속삭였다.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당신이 입을 닫은 덕분에 난 살아남았어요. 박선영의 손이 하린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 사람은? 아직. 그녀의 말이 끊겼다. 그녀의 눈동자가 커졌다. 문 쪽에서 낮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린이 고개를 돌렸다. 복도 끝에 누군가 서 있었다. 낯선 남자.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하린과 마주쳤다. 그녀의 심장이 멎었다. 사진 속에서 봤던 그 얼굴 최광도의 오른팔. 서재민이었다. 하린은 본능적으로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민호 씨, 민호가 재빨리 총 같은 작은 장비를 꺼내 들었다. 대표님, 뒤로. 서재민은 침묵한 채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자 그는 천천히 웃었다. 이 병원엔 카메라가 많네요. 하지만 여긴 그 사람이 자주 오는 곳이죠. 그의 시선이 병실 문으로 향했다. 하리는 몸을 가로막았다. 당신이 여기 왜 왔는지 알고 있어요. 대표님? 아니, 윤하린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드디어 얼굴을 보네요. 최광도에게 전해요. 이제 끝났다고? 그의 미소가 사라졌다. 끝났다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가 재빨리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민호가 그를 제압하려 했지만 남자는 몸을 비틀며 도망쳤다. 병원 복도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비원들이 달려왔고 민호는 그를 쫓아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하리는 박선영의 침대 곁으로 돌아와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박선영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리나, 조심해. 그 사람은 절대 혼자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다. 하리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엄마, 이제 내가 싸울 거예요. 그날 밤 병원 옥상에 장민호가 올라섰다. 서재민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남겨진 것은 떨어진 휴대폰 하나뿐이었다. 그 안에는 짧은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그날의 불길 아직 꺼지지 않았다. 민호는 그 화면을 하린에게 보냈다.
하리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다. Day 5 Fire Record. 사건명 대명방직 화재 1994 관련자 최광도. 박선영 목격자. 기타 미확인 공범 2명 추정, 동기 보험금 사기 및 채권 회수 현재 상황 목격자 생존. 위협 재개. 그녀는 손가락을 멈췄다.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다. 도시의 불빛이 병실 유리창에 반사되어 번졌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그날의 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 불은 이제 그녀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최광도, 그녀는 낮게 이름을 불렀다. 당신이 만든 지옥으로 이제 내가 들어가 줄게. 비는 그치지 않았다. 유나리는 병원 옥상 난간에 서서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하늘은 여전히 어둠과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손에는 장민호가 건넨 서재민의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장갑째 낀 손으로 화면을 터치했다. 지문 잠금은 이미 해제되어 있었다. 마지막 통화 기록,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폴더 하나 파일. 하리는 숨을 삼켰다. 폴더를 열자 오래된 영상 파일이 재생되었다. 화면은 흔들리고 있었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의 손전등 불빛 아래 어두운 공장 내부가 드러났다. 검은 연기 속에서 누군가가 휘발유통을 옮기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또렷했다. 이걸로 끝이야. 내일 아침이면 돈이 들어올 거야. 그 목소리, 하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최광도였다. 영상은 불길이 번지는 장면으로 끝났다. 카메라가 떨어지고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화면이 꺼졌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게 증거야. 하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가 저지른 30년 전의 죄. 장민호가 다가왔다. 이 영상을 확보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재민은 내부 고발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최광도를 배신하려 했다고요. 예. 최근에 그들 사이에 금전적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협박용으로 숨겨놨을 겁니다. 하리는 눈을 좁혔다. 결국 그걸 찾아내서 없애려던 게 최광도였겠네요. 맞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제 그 타깃은 당신입니다. 그날 밤 하리는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거실 조명만 켜진 채. 공간은 고요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루메나테크의 내부 서버에 접속했다.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려는 순간 경고창이 떴다. Security Alert, 비정상적인 외부 접근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하리는 즉시 모니터를 켜고 로그를 분석했다. IP 추적 결과는 서울 강남, 등록 명의는 진성금융재단.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는 미소 대신 냉기를 띄었다. 최광도, 이젠 사이버 전쟁까지 시작한 거야. 전화벨이 울렸다. 민서였다. 대표님 본사 서버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일부가 암호화됐어요. 해커 그룹 명칭은 블랙토치라고 합니다. 차단 프로토콜 실행해요. 백업 서버로 전환하고 내부망은 즉시 분리하세요.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만 공격 속도가 너무 빨라요. 하리는 재빨리 노트북에 명령어를 입력했다. 내가 직접 들어가죠. 그녀의 손끝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수천 개의 코드라인이 모니터 위에서 춤추듯 움직였다. 얼굴엔 긴장 대신 익숙한 집중이 서려 있었다. 30년 전엔 불이었다면 지금은 데이터가 그의 무기구나. 5분, 10분, 15분 침묵의 전쟁이 이어졌다. 마침내 로그창에 메시지가 떴다. Intrusion blocked, 공격 차단 완료. 손상된 파일 12개 복구 불가. 그녀는 숨을 내쉬었다. 이 정도로 멈출 인간이 아니겠지. 민서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다. 대표님, 본사 PR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SNS에서 루메나테크의 불법 데이터 거래 의혹이 확산 중입니다. 하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는 나를 범죄자로 만들고 어머니를 없애려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전면전이에요. 새벽 3시 병원 복도 끝. 박선영의 병실 앞. 하린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영상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불길 속 울부짖는 목소리, 그리고 뛰어가는 사람들. 그 불빛이 마치 지금 그녀의 심장 속에서 다시 타오르는 듯했다. 엄마, 당신은 그날 이걸 봤던 거죠.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래서 나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리는 화면을 멈췄다. 불 속에서 도망치는 남자의 그림자. 그가 돌아보는 찰나 얼굴의 윤곽이 아주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영상을 확대했다. 이 사람. 얼굴의 오른쪽 턱에 작게 새겨진 흉터. 민호가 이전에 보여줬던 최광도의 사진과 일치했다. 확신은 완전해졌다. 아침이 밝았다. 하리는 장민호와 함께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무실로 향했다. 이 영상을 제출하겠습니다. 공식 증거로 채택되면 최광도를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파일을 검토하던 중 고개를 들었다. 대표님, 이 영상의 원본 데이터를 보존해야 합니다. 편집이나 조작 흔적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하죠. 물론입니다. 하리는 USB를 건넸다. 루메나테크의 보안 서명으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체포 영장을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민호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 한 걸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사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만요. 뭐라고요? 그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하린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민호가 대신 대답했다. 지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선영 씨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하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가 이동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민호가 급히 전화기를 꺼냈다. 병원 CCTV 확인해요. 잠시 후 영상이 전송되었다. 병실 복도 화면 속 2명의 남자가 휠체어를 밀고 나가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다. 민호가 중얼거렸다. 서재민 살아있군요. 하린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최광도가 그를 다시 움직인 거야. 그녀를 어디로 데려간 거죠? 민호가 이를 악물었다. 하린은 곧장 차키를 꺼냈다. 답은 그 사람의 본거지에 있겠죠. 진성금융, 본사 건물. 대표님, 위험합니다. 그가 어머니를 건드린 이상 이건 협상이 아니에요. 부산 외곽. 폐공장 근처 밤이 다시 찾아왔을 때 하린의 검은 세단이 조용히 멈춰섰다. 건물 안쪽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차 안의 노트북을 열었다. GPS 추적기 화면에 붉은 점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박선영의 의료 팔찌에 부착해둔 위치 칩이었다. 여기야. 하린이 낮게 말했다. 그녀는 장민회에게 신호를 보냈다. 10분 뒤에 진입합니다. 그 전에 모든 데이터는 서울 서버로 전송하세요. 확인했습니다. 하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겨울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어둠 속 폐공장 문이 미세하게 열리며 금속성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안쪽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낮은 웃음소리. 유나린 그 목소리였다. 최광도. 그는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나이든 얼굴,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 그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박선영이 있었다. 드디어 만났군.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내가 키워준 세상에서 이렇게 큰 딸이 될 줄은 몰랐어. 하린의 손이 주먹을 움켜쥐었다. 당신은 사람을 키운 게 아니라 망가뜨린 거예요. 최광도는 웃었다. 망가뜨려야 완벽해지는 법이지. 그 불길 속에서 배운 교훈이야. 그날의 불은 당신을 태워야 끝나요. 하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럼 보여줘봐. 딸이 어머니를 구하는 법을. 그의 손끝이 리모컨을 눌렀다. 천장 스프링클러에서 액체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불길 대신 이번엔 가솔린 냄새가 퍼졌다. 하린의 눈빛이 번쩍였다. 또 불이군요. 당신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끝나겠네요. 그녀는 가방 속에서 휴대용 송신기를 꺼내 스위치를 눌렀다. 건물 외벽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멀리서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였다. 최광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하린은 어머니의 휠체어를 붙잡고 밖으로 밀어냈다. 불길은 아직 붙지 않았지만 가솔린 냄새가 짙었다. 그녀는 온몸으로 어머니를 감싸며 어둠 속을 달렸다. 뒤에서 들려오는 최광도의 절규. 유나린 이건 끝이 아니야. 하린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 당신의 세상은 내가 태워버릴 거예요. 불빛이 번졌다. 공장 안쪽에서 작은 폭발음이 울렸다. 그 불길이 하늘로 솟구쳤다. 하린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무너진 벽 너머로 몸을 던졌다.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바람 속에서 타는 냄새와 함께 그녀의 눈에 뜨겁고도 차가운 눈물이 번졌다. 비규칙적인 기계음이 고요를 가르고 있었다. 희미한 빛이 천장을 스쳤다. 유나리는 서서히 눈을 떴다. 눈앞이 뿌옇게 흔들렸다. 목이 바짝 말랐고 팔에는 링거줄이 꽂혀 있었다. 숨을 들이쉬자 폐 속으로 약품 냄새가 스며들었다. 대표님,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눈을 뜨자마자 민서가 다가와 손을 붙잡았다. 린씨, 깨어나셨군요. 하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는 안정 상태예요. 화상은 없지만 쇼크가 심했어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에요. 하린의 눈이 떨렸다. 그 사람은요, 최광도. 민서의 표정이 굳었다. 경찰 발표로는 사망입니다. 사망, 예. 공장 폭발로 시신이 발견됐다고 해요. 하린은 미간을 찌푸렸다. 너무 빨라요. 그 사람은 그렇게 쉽게 끝날 인간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을 내렸어요. 수사 기록도 이미 폐쇄됐습니다. 하린은 침묵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손가락을 쥐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오후, 하리는 병실을 나와 어머니의 중환자실로 향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박선영의 모습은 너무도 약해 보였다. 산소 마스크 아래서 숨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의사는 잠시 자리를 비켜줬다. 하린이 침대 곁으로 다가가 속삭였다. 엄마, 나예요. 하린. 박선영의 눈이 아주 천천히 떴다. 하린아,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같았다. 살아있었구나. 네, 엄마도 살아남았어요. 하린이 눈물을 삼켰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그 사람은 죽었대요. 박선영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사람은 죽지 않았어. 하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요? 그 사람은 언제나 남을 대신 보내. 박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공장에서도 그랬어. 대신 보낸 사람 그래. 진짜는 늘 숨어 있었어. 하린은 박선영의 손을 잡았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날. 불길 속에서 봤던 사람은 분명. 그건 그의 그림자였어. 박선영이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아. 늘 다른 사람을 이용했어. 그녀의 눈동자가 천장을 향했다. 그리고 너를 입양 보낸 서류도 그 사람이 아니었어. 하린의 호흡이 멈췄다. 그럼 누구? 박선영의 손이 떨렸다. 그의 아들, 진태. 진태, 하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들어오며 말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환자분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하린은 억눌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어요. 그녀는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한 이름으로 가득했다. 진태.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오래된 기억의 조각을 건드렸다. 민서가 다가왔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민서 씨? 네, 진성금융의 현 대표 이름. 뭐였죠? 진태요. 최광도의 양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린은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다. 최광도는 죽은 게 아니라 이름만 바꾼 거야. 그날 밤 루메나테크 부산 임시 사무실, 민호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대표님, 경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공장 폭발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최광도로 보고되었지만 DNA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린의 손이 멈췄다. 그럼 위조된 겁니다. 누군가 경찰 내부에 손을 썼어요. 민서가 덧붙였다. 게다가 이상한 일이 또 있습니다. 오늘 새벽 루메나테크 본사로 경찰 명의의 압수수색 명령서가 전달됐어요. 하지만 진짜 경찰은 그런 문서를 발부한 적이 없대요. 하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네요. 그뿐만 아닙니다. 민호가 말을 이었다. 진성금융이 최근에 헥사톤 시스템즈라는 신생 IT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투자회사지만 실제로는 불법 데이터 수집망이에요. 하린은 웃음 대신 냉기를 띤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여전히 데이터를 불태우고 있군요. 이번엔 불 대신 정보로 세상을 태우는 거야. 대표님, 그럼 계획은 공개해요. 하린이 단호히 말했다. 그가 숨긴 30년의 진실을 내가 직접 세상에 공개할 거예요. 이튿날 하린은 루메나테크의 프레스룸에 섰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그녀의 검은 정장은 단정했고 얼굴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사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렸다. 30년 전 부산에서 발생한 대명방직 화재 사건, 그 비극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기자들이 자자자 소리를 냈다. 하린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 안에는 그날의 실제 영상과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파일을 대한민국 검찰청에 공식 제출할 것입니다. 윤 대표님, 신변의 위협은 없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하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미 위협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그녀의 눈빛이 빛났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의 복원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하린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민서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대표님, 언론 반응이 엄청납니다. 한국판 엔론 사건, 30년의 거짓, 이런 제목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어요. 좋아요, 이제 그들이 움직이겠죠. 하지만 그 순간 모니터가 깜박였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잡음이 들렸다. 곧 검은 화면 위에 글자가 떠올랐다. You should have stopped. Fire never dies. 하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서, 네트워크 끊어요. 이미 끊었는데도 침입했습니다. 민호가 뛰어들어왔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물리 서버 자체가 조작됐어요. 그 순간 모니터 한쪽이 번쩍였다.
화면 속엔 어두운 방, 그리고 낯선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윤아린 씨, 그 목소리 낮고 차갑고 익숙했다. 우린 아직 계산을 끝내지 않았지. 그는 천천히 얼굴을 드러냈다. 진태, 아니 살아있는 최광도였다. 당신은 죽었어야 했어요. 할인이 이를 악물었다. 죽은 건 나의 흔적일 뿐이지. 그가 웃었다. 넌 이제 세상의 빛이 됐지. 그래서 더 쉽게 태울 수 있게 됐어. 이번엔 내가 태울 거예요. 당신이 만든 그 어둠을. 그가 잠시 웃더니 화면이 서서히 사라졌다. 민호가 이를 악물었다. 대표님, 이제 진짜로 시작입니다. 하리는 모니터 앞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불을 다스릴 것이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마지막 막이야. 최광도, 당신의 그림자는 더 이상 빛을 삼키지 못할 거야. 새벽 4시, 세상은 고요했지만 윤아린의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모니터 한가운데엔 정체 모를 파일 하나가 새로 생성되어 있었다. 파일 이름은 단 한 단어였다. 레거시. 하리는 눈을 가늘게 떴다. 유산이라. 그녀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다. 화면 속에는 낡은 VHS 테이프 영상이 디지털로 변환된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어두운 방 안, 오래된 달력이 걸려있고 한 여자가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다. 박선영이었다.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상할 만큼 담담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할인이라면? 그 목소리가 스피커를 울렸다. 할인의 손끝이 멈췄다. 너는 이미 모든 걸 알게 됐겠지. 내가 왜 너를 떠나야 했는지, 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지만 그건 죄가 아니라 선택이었단다. 너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어. 박선영의 눈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시선은 어딘가로 통하는 창처럼 깊고 흔들렸다. 최광도는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니야. 그는 사람의 데이터를 거래했지. 가난한 사람들의 병력, 신체 정보, 그리고 DNA까지. 그가 만든 헥사톤 시스템즈의 뿌리는 그때 이미 시작됐어. 하리는 숨을 삼켰다. 헥사톤, 진성금융의 자회사. 하리나, 네 안에도 그들의 데이터가 있어. 넌 내가 낳은 아이이자 그들이 실험으로 선택한 존재였어. 그 말에 하린의 심장이 멎었다. 무슨 말이에요, 엄마? 영상 속의 박선영이 힘겹게 미소 지었다. 내가 임신했을 때 그들은 병원 비용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내 피와 태아의 유전 정보를 수집했어. 그게 루메나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단다. 넌 그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과였어. 하리는 숨이 막혔다. 그녀가 만든 AI 기업 루메나테크의 이름이 바로 그 단어였다. 너는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완벽한 인간의 상징이었지. 하지만 나는 그걸 거부했어. 그래서 도망쳤고 널 숨기기 위해 입양을 선택했어. 영상이 흔들렸다. 박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다. 이제 그들은 널 다시 찾으려 할 거야. 넌 그들에게 데이터 그 자체니까. 하지만 기억해. 넌 그들의 실험이 아니라 나의 아이야. 영상이 끝났다.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나의 존재가 그들의 실험이었다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대표님, 긴급 상황입니다. 서울 본사 서버가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공격자는 진태입니다. 하리는 눈을 감았다. 그럼 끝내야겠네요. 서울 루메나테크 본사, 빌딩 내부는 정전 상태였다. 붉은 비상등만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하리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양손엔 방화복이 아닌 검은 코트. 가슴엔 루메나의 로고가 새겨진 작은 칩 하나가 꽂혀 있었다. 그녀의 뒤로 장민호가 따랐다. 대표님, 확실합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통신이 끊깁니다. 괜찮아요. 이번엔 불길을 내가 통제할 거니까. 그녀는 복도를 걸었다. 서버실 문이 열리자 안쪽 모니터 하나가 켜지며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다. 왓군, 할인, 진태였다. 어둠 속에서 그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얼굴의 절반이 불빛에 비쳤다. 역시 불사신이군요. 할인이 냉소를 지었다. 불사신이 아니라 진화야. 그가 웃었다. 넌 내 아버지의 실패작을 바로잡을 기회였지. 하지만 넌 감정을 배운 게 실수였어. 할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감정이야말로 인간을 완성시키는 코드예요. 진태가 고개를 저었다. 감정은 오류야. 그래서 널 만든 거야. 완벽한 인간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실험하기 위해. 그는 손가락을 튕겼다. 순간 서버 벽면의 모니터들이 동시에 켜졌다. 수백 개의 할인 얼굴이 화면마다 나타났다. 그녀가 살아온 모든 데이터, 이메일, 음성, 생체 기록.
뇌파 모두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다. 넌 이미 시스템 일부야. 진태가 낮게 말했다. 넌 나의 작품이지. 할인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렇다면 작품이 창조자를 파괴할 때가 됐네요. 그녀는 가방에서 검은 USB를 꺼냈다. 이건 엄마가 남긴 유산이에요. 그녀는 그것을 메인 서버 단자에 꽂았다. 순간 시스템이 붉게 변했다. 박선영의 영상 속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건 당신이 만든 거짓의 불을 되돌릴 불입니다. 진태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뭐지? 할인은 차분히 말했다. 엄마가 남긴 코드예요. 루메나 프로젝트를 처음 만든 프로토콜. 그 안엔 당신들의 불법 실험 기록과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모니터들이 하나둘씩 폭주하기 시작했다. 진태가 외쳤다. 그걸 멈춰.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할인은 차분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삭제가 아니에요. 당신의 시스템은 이제 진실을 세상에 전송하고 있어요. 창밖 하늘이 붉게 빛났다. 도시 곳곳의 뉴스 전광판이 동시에 바뀌었다. 긴급 속보 루메나 프로젝트 불법 인체 데이터 실험 밝혀져. 진태가 절규했다. 넌 스스로를 태운 거야. 할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불은 파괴만 하지 않아요. 정화를 하죠. 진태가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서버실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며 폭발 경보가 울렸다. 할인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불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억이야. 그녀는 메인 스위치를 눌렀다. 순간 눈부신 빛이 터져 나왔다. 며칠 후 뉴스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루메나 프로젝트의 진실은 국제적 파문이 되었고 진성금융과 헥사톤은 모두 해체되었다. 진태의 행방은 미궁 속으로 사라졌다. 병원, 창밖엔 봄 햇살이 내리고 있었다. 할인은 휠체어에 앉은 박선영 옆에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이전보다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다 끝났어요. 엄마, 그래, 네가 불을 껐구나.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불은 꺼진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났어요. 그녀는 가방 속에서 작은 칩을 꺼냈다. 루메나테크는 사라졌지만 새로운 회사를 세울 거예요. 이젠 데이터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로. 박선영은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내 눈이 나를 닮았구나. 햇살이 병실창으로 들어와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것이 나의 유산이다.